영주야, 내가 온 거 보니 이제 살았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댁의 거실을 둘러보니 치매 증세가 심해진 시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헛손질을 하고 계셨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망간 동서가 남기고 간 조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서 애들 좀 달래고 저기 싱크대 설거지 좀 해라. 아버지 기저귀도 갈아야 하는데 나 배고파 죽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명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오늘 밥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남편이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주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그리고 너 그 옷은 뭐야? 돈 생겼다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네?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그리고 의성군청에서 온 토지 보상 완료 통지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아니, 우리 거지. 영주야, 이 돈으로 우리 사업비 갚고 여기 아파트도 넓은 데로 옮기자. 응?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누가 우리예요? 23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저는 경북 의성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일남일녀 중 장녀였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가혹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시게 되었고 누군가 늘 곁에서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일주일에 집에 계시는 날이 손에 꼽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수발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영주야, 내가 젊고 힘도 있으니까 아버지 좀 보면 안 되겠니? 나는 주님 일하느라 바빠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척여 드렸습니다. 침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화장실로. 제 허리는 30도 안 되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저를 더 옥죄었던 건 당연한 듯 저를 집안의 식모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거룩한 방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거실에 실례를 한 시아버지를 보고도 코를 막으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주야, 아버지가 사고를 치셨네. 나는 오늘 구역 예배 간식 준비하느라 손을 다쳐서 안 되겠다. 내가 얼른 치워라. 주님이 내 효심을 다 보고 계실 거다. 향수를 뿌리고 화사하게 외출하는 시어머니 뒤로 저는 시아버지의 마른 다리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둘째, 시누이의 뻔뻔한 친정 나들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주말마다 자기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와서 하는 일이라곤 소파에 누워 제가 차려주는 밥을 받아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언니, 나 친정 오니까 너무 좋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언니는 참 대단해.
난 징그러워서 아빠 수발 못할 것 같거든. 땀 흘리며 거실을 닦는 제 앞에서 슬쩍 발을 들며 여기 먼지 좀 더 닦아줘라고 말하는 시누이는 악마 같았습니다. 셋째, 부잣집 딸인 둘째 동서와의 처절한 비교였습니다. 동서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만 어쩌다 명품 스카프나 현금 봉투를 들고 오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영주야,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수진이 좀 배워라. 수진이는 저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내 생각해서 이런 비싼 걸 사오잖니. 너는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는데 도통 센스가 없어. 하루 종일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낸 제 정성은 동서가 던져준 돈 봉투보다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넷째, 밥상머리에서조차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 저는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국을 퍼 나르느라 앉지도 못했습니다. 시누이와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서 하하호 웃음꽃을 피웠죠. 영주야, 너는 아까감 보면서 많이 먹었지? 남은 건 애들 주고 너는 나중에 찬밥에 물 말아 먹어라. 당연하다는 듯 저를 제외하고 비싼 외식을 하러 나가는 식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이 집안의 식구인지 아니면 돈 안 드는 일꾼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방관하는 남편의 차가움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파스를 붙이고 있으면 남편은 다가와 위로는커녕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만 힘들어? 우리 엄마는 교회 봉사하느라 더 힘들어. 그리고 수진이 봐봐. 걔는 자기 관리 잘해서 아직도 아가씨 같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퍼졌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힘들다고 맨날 앓는 소리야?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한다는 그 차가운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에서 같이 산 지 어느덧 수십 년. 저에게 명절은 축제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기분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올해 추석은 친척들이 다 온단다. 차례 음식 넉넉히 해야 하니 장을 좀 일찍 봐라. 며칠 전부터 준비 안 하면 당일엔 어림도 없어.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성에 계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집은 큰 집이라 매년 제사를 모십니다. 남동생은 아직 장가도 안 갔고 무릎이 안 좋으신 엄마 혼자 그 많은 제사 음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며칠만 일찍 친정에 가서 엄마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 혼자 제사 준비하시기 너무 힘드셔서요. 명절 전날 밤에는 꼭 돌아올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친정? 친정은 남동생이 있잖니. 시집 온 딸이 무슨 친정 제사 걱정을 해?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은 누가 지키고 거동 못하는 아버지는 누가 보냐? 장남댁이 정신머리가 없어도 유분수지.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아니, 비수를 꽂았습니다. 야, 당신 참 이기적이다.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라 바쁘신 거 몰라? 그리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명절에 외갓집 가본 적 없어. 우리 엄마도 시댁에서 뼈를 묻으며 살았다고. 그런데 당신이 감히 누굴 따라 하려고 들어? 남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다는 그 말이 굴레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에 전화조차 제대로 못하고 시장 바구니를 든 채 시댁 주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부터 시작된 지옥의 불쇼. 쌀 10kg를 씻어 안치고 식용유 5리터를 들이부으며 전을 부쳤습니다. 전 30개? 아니요, 종류만 30가지였습니다. 나물은 12가지를 다듬어야 했고 탕국 3종류, 생선 8마리, 산적 고기 5kg. 주방 바닥은 기름으로 번들거렸고 제 발바닥은 불이 붙은 듯 달아올랐습니다. 그 시간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며 거실에서 깔깔거리셨고 시아버지는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전을 부치다 말고 달려가 아버지를 닦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뒤집개를 잡았습니다. 제 손등은 기름에 대어 물집이 잡히고 칼질하던 손가락은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추석 당일 외제차 경적 소리와 함께 나타난 귀빈. 오후 3시 빵빵 소리와 함께 둘째 동서 수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동서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강식품인데 어머니 드리려고 줄 서서 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이런 비싼 걸 또. 그래, 수고했다. 어서 앉아라. 수진 씨는 주방 입구에서 코를 막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아직도 전 부치세요? 어머, 집안에 기름 냄새가 너무 배었네. 저는 요리 같은 거 정말 못하겠던데 형님은 참 손이 야무지세요. 동서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호호 불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 동서를 향해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주야, 수진이 목마르단다. 냉장고에서 식혜 좀 꺼내오고 과일도 좀 깎아와라. 오후 6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고 완성한 상이 거실 가득 차려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생해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상 위에 둘러앉아 젓가락질 한두 번 하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제가 예약한 해운대 일식집 가요. 형님 음식은 정성은 알겠는데 솔직히 좀 느끼하고 투박하잖아요. 이런 날 분위기 좀 내야죠. 수진 씨의 말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고생하시는데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당신도 고생했으니 남이 해준 게 최고지.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아. 고맙다. 영주 음식은 맨날 먹는 거니 질리기도 하네. 가자. 그들은 저를 버려둔 채 우르르 현관을 나섰습니다. 기름 냄새 찌든 앞치마를 두른 채 홀로 남겨진 식탁 위에는 제가 손이 트도록 빚은 송편과 나물들이 애처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고급 일식집의 화려한 조명 아래 제 낡은 옷에서는 지독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떠들며 비싼 회를 입에 넣을 때 저는 목이 메어 물만 들이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는 수진 씨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카드를 꺼내며 직원에게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영주야, 너도 수진이 좀 배워라. 사람이 돈을 벌어야 저런 여유가 생기는 거야.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저런 감각이 없잖니. 돈이 있어야 효도도 하는 거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세월 시아버지를 닦이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보낸 제 인생이 돈 못 벌어온 무능함으로 난도질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진 씨가 사준 비싼 회보다 제가 부친 기름진 전보다 훨씬 더 비릿하고 쓴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남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의성 땅에 자꾸 외지인들이 기웃거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뭐?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근데 군청에서도 연락 왔다던데. 누나, 땅 팔아서 엄마 좀 편하게 해드려. 엄마 혼자 고생하시잖아. 또 땅 팔아 빚 갚으라는 소리구나 싶어서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은 큰 집이라며?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 남의 집 제사 걱정을 해? 큰 집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십니다. 남동생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여보, 그래도 명절엔. 출가외인이야, 출가외인. 시집온 딸이 무슨 친정이야. 남편은 칼처럼 그 단어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을 앞두고 저는 몇 달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쥐꼬리만 한 월급을 쪼개고 마트 단기 알바까지 뛰어가며 겨우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금거북이라도 한 돈 해드리고 남은 돈으로 친척들 대접할 잔치를 준비하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 단톡방에 동서수진 씨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칠순인데 구질구질하게 웬 잔치예요? 저랑 도련님이 효도 좀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본 도쿄로 5박 6일 여행 가요. 비행기랑 호텔은 저희가 쏠게요. 시어머니의 답장은 1초 만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둘째뿐이네. 기특하다 기특해. 하지만 무료라는 말은 함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식탁에 여행 일정표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동생네가 부모님이랑 시누이 경비는 다 낸대. 근데 우리 가족 넷 경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네. 1인당 200씩 800만 원 입금하래. 800만 원? 당신 미쳤어요? 우리 통장에 300만 원 있는 게 전부인 거 알잖아. 아, 몰라. 동생네가 체면 세워준다는데 장남이 빠져? 애들 학원비 좀 미루고 대출이라도 받든가 해. 결국 저는 아이들 적금까지 깨고 친정 엄마께 드리려던 비상금까지 털어 800만 원을 맞췄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네 식구 한참을 넉넉히 살 돈인데 시댁 식구들 들러리 서러 가는 길은 멀미가 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여행 둘째 날 시댁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긴자의 명품 거리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는 기다렸다는 듯 샤넬 매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신상이에요. 칠순 기념 선물로 하나 고르세요. 6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방을 든 시어머니의 광대가 승천했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신이 나 자기 옷과 액세서리를 골라댔죠.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리 아이들은 작아질 대로 작아졌습니다.
엄마, 나 저 운동화 사주면 안 돼? 한국엔 없는 거래. 큰아이가 캐릭터샵에서 반짝이는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겨우 7, 8만 원 하는 거였지만 이미 여행 경비로 모든 걸 쏟아부은 제 주머니엔 편의점 삼각김밥 살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한국 가서 더 좋은 거 사줄게.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옆에서 수진 씨가 비웃듯 한마디 거들더군요. 형님, 여기까지 와서 애들 길을 죽여요? 그냥 하나 사주지. 아, 맞다. 경비 내느라 힘드셨겠지? 쇼핑을 마친 신우이가 양손 가득 든 쇼핑백을 제게 쑥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들고 계세요. 우리 백화점 앞에서 다 같이 사진 찍어야 하니까. 언니는 옷이 좀. 그러니까 그냥 짐 들고 옆에 서 계시면 되겠다. 남편은 자기 여동생의 그 무례한 말에도 화내기는커녕 제 손에 들린 짐을 보며 웃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샀네. 역시 돈을 잘 버니까 좋네. 저는 대여섯 개의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걸치고 명품 로고가 잘 보이도록 각도를 잡으며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유급 짐꾼이 되었습니다. 아니, 돈까지 내고 온 무급종이었습니다. 저녁은 로퐁기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하나에 수십만 원 하는 곳이었죠. 화려한 테이블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솔직히 너희 형편에 이런 데 오는 거 무리 아니니? 애들은 먹어봤자 맛도 모를 텐데 돈 아깝다. 내일부터는 너희끼리 따로 다녀라. 우리 애들 기만 죽게 이게 뭐니? 주변 테이블의 일본인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식전빵만 갉아먹고 있었고 남편은 비싼 위스키를 한 잔 들이키며 제 발등을 툭 쳤습니다. 엄마 말씀 들어. 우리 수준에 좀 안 맞긴 하잖아.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우리 네 식구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과 편의점 빵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비싼 샴푸 냄새가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그냥 한국 가면 안 돼? 나 일본 싫어. 작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의성군청 대구공항 이전 부지 토지 보상 관련 공람 공고 안내. 저는 눈물로 흐릿해진 화면을 보며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신경질적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애들 상처받은 거 안 보여요? 우리 800만 원이나 내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제 물음에 남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아. 그리고 동서가 호텔비 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당신 정말 속 좁다. 참아. 20년 동안 제 목을 조여온 그 단어가 그날 밤 도쿄의 좁은 호텔방에서 제 영혼을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제 가슴에 든 피멍은 이제 고름이 되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동서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여행 선물이라며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호텔 어메니티 몇 개였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로션. 분명 본인이 쓰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괜찮더라고요. 형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동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2월 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의성에 있는 남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지요. 누나, 엄마가 빙판길에 넘어지셨어. 대퇴골골절이래.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해도 깨어나실지 장담 못한대. 누나, 엄마가 자꾸 누나만 찾아. 누나가 좀 와주면 안 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굽은 허리로 밭일만 하시던 엄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독하대요. 수술하셔야 한대요. 나 의성 좀 다녀올게요. 엄마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읽던 신문을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설 제사가 코앞인데 어디를 가? 처남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식이 너 하나야? 하여간 처가댁 사람들은 꼭 명절 앞두고 사람 발목을 잡더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발목 잡는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남편에게 제 친정 엄마는 그저 제사 준비에 방해되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던 시어머니가 제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영주야, 올해는 교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까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다. 음식 평소보다 2배는 더 넉넉히 해라. 전도 더 예쁘게 부치고 생선도 제일 큰 걸로 준비해. 어머니,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요. 이번엔 정말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수술?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내가 가서 수술대 잡고 있을 거니? 시집온 딸이 명절에 친정 타령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가면 우리 집 재산은 누가 차리고 아버지는 누가 봐? 내 엄마 아픈 건 안타깝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남동생 보고 알아서 하라 해라.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고요.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너 우리 집에 처음 올 때 내 엄마가 뭐라 그랬니? 이제 남의 집 사람이니 시댁 귀신 되라 안 하더냐? 그게 다 너 잘 살라고 한 소린데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시어머니의 말은 채찍처럼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엄마의 얼굴과 그런 엄마를 남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의 비정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한술 더 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야, 당신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유난이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제사 지내고 가라면 갈 것이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저는 말없이 장롱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옷까지 몇 벌을 쑤셔 넣었습니다. 엄마 드릴 과일 상자를 챙기는데 남편이 다가와 제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옷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갈 거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가. 너 오늘 이 문 나가면 다시는 이 집발 못 들여놓을 줄 알아. 바닥에 떨어진 제 낡은 속옷과 옷가지들을 보는데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 쓰레기 더미 같아 보였습니다. 20년을 식모처럼 부려먹고도 제 엄마가 죽어가는 순간조차 제사 음식 걱정만 하는 이 인간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짝 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요, 끝내요. 이 지옥 같은 집구석, 이제 당신들이나 잘 먹고 잘 사세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 아내도 이 집 며느리도 아니야. 남편은 당황한 듯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실에서 달려온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 때문인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나가는 길. 의성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서, 내 청춘이 불쌍해서, 그리고 이제야 탈출한 제가 너무나 한심해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버리고 온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이 머지않아 제 발 아래서 무릎 꿇게 될 날이 올 줄은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0해, 20해를 참고 살았구나. 의성중앙병원에 도착하니 남동생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동생은 울며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최종 확정. 의성군 일대 토지 보상 역대 최대 규모. 핵심 부지 평당 보상액 최고 5천만 원 육박.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땅도 거기 걸렸어. 군청에서 계속 연락 온다던데. 뭐라고? 누나가 문자 안 봤어? 공람 공고 나왔는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워버린 문자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주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시댁은 그야말로 폭격 맞은 난민촌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영주 씨가 숨쉬듯 해오던 일들이 멈추자 집안의 모든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시아버지의 대소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주 씨가 하던 대로 기저귀를 갈아보려 했지만 헛구역질을 하며 수건을 내던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닦아? 영주야. 아, 맞다. 그년이 나갔지. 결국 제대로 닦이지 않은 시아버지의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고 욕창이 생기기 시작한 피부는 붉게 진물이 올라왔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 텅 빈 제사상. 매년 새벽부터 고소한 전 냄새와 뜨끈한 탕국김으로 가득했던 주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쳤던 대로 권사님들을 초대하기는커녕 당장 자기 아침밥도 못 차려 먹어 컵라면을 뜯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일주일치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초파리가 꼬였고 세탁기에서는 빨지 못한 수건들이 쉰내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주 씨가 20년 동안 얼마나 소리 없이 이 거대한 가사 노동을 감당해 왔는지 그들은 이제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제차 대신 낡은 택시를 타고 둘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명절마다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오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간데없고 며칠 밤을 샌 듯 최채한 몰골이었습니다. 야, 수진이는 어디 갔냐? 명절인데 왜 너 혼자 와? 시어머니의 물음에 둘째 아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도망갔어요. 저 부도 났어요. 빚이 5억이에요.
수진 씨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 일본 여행, 비싼 외식, 그 모든 것은 카드 돌려막기와 리스로 만든 가짜 성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수진 씨는 아이들을 시댁 현관 앞에 버리듯 밀어넣고는 자기 친정으로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구나. 졸지에 엄마 잃은 둘째네 조카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엄마 언제 와요?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로 조카들을 달래려 했지만 한 손으로는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우는 아이를 밀쳐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큰아들, 너 뭐해? 빨리 와서 애들 밥 좀 해라. 설거지라도 좀 하든가. 남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본 남편은 고무장갑 끼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배달 음식은 명절이라 문을 닫았고 집안에는 먹을 만한 반찬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 영주가 있을 때는 이런 적 없었잖아. 영주는 애들도 잘 보고 밥도 척척 차려냈는데 남편의 뒤늦은 후에 섞인 한탄에 시어머니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년이 독사 같은 년이야. 지 없으면 집안 이 꼴 날 거 알고 일부러 명절에 나간 거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권사님들을 불러 떵떵거리겠다던 시어머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는커녕 세수도 못한 채 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시아버지의 오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쓰레기장과 병실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영주 씨가 묵묵히 지켜온 평화라는 가면이 벗겨지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시댁의 무능함과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영주라는 존재가 이 집안의 기둥이자 전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에서 엄마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없는 명절을 보낸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주야, 나야. 당신 아직 의성이야? 이제 화 좀 풀고 제발 좀 올라와라. 미안하다는 말보다 올라오라는 명령이 먼저인 남편의 목소리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난리도 아니야. 당신 없으니까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서 냄새가 진동하고 아버지는 기저귀 발진이 생겨서 종일 울고 계셔. 엄마는 동서가 버리고 간 애들 보느라 허리 끊어지겠다고 비명을 지르신다. 당신이 와서 청소 좀 하고 애들 밥 좀 챙겨야지. 이게 뭐야?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소요? 밥이요? 우리 엄마는 지금 생사를 오가는 수술 중이에요. 당신은 장모님 안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 수술은 의사가 잘하겠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동생 놈이 사고를 쳤어. 엄마 몰래 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나 봐. 당장 돈 안 갚으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가족의 안위와 제 노동력에 대한 집착뿐이었죠. 그러더니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제 가슴을 도려내는 말을 뱉었습니다. 당신 친정집 말이야. 그거 팔면 돈 좀 되지 않아?
장모님도 이제 몸 불편하신데 그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이번 기회에 팔아서 우리 빚 좀 갚고 남은 돈으로 장모님은 우리 집 근처 요양원 모시면 되잖아. 그게 효도야, 영주야.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산 며느리에게 이제는 병든 친정 엄마의 유일한 보금자리까지 내놓으라는 그 뻔뻔함. 당신들 정말 사람도 아니네요. 우리 엄마 집을 팔아서 당신 동생 빚을 갚으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집안이 살아야 당신이랑 애들도 사는 거 아냐? 장남댁이 이럴 때 힘을 써줘야지. 처남은 아직 젊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살라 하고 당신이 엄마 설득해서 도장 좀 받아와. 알았지? 내일 당장 내려갈 테니까 준비해놔. 남편은 끝까지 제가 거절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늘 그랬듯 자기가 소리 지르고 달래면 결국 네 하고 돌아올 착한 영주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나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땅,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는 흙 한 줌도 안 줄 거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뭐? 김영주, 너 진짜 미쳤어? 너 오기만 해봐, 아주. 남편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남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누나, 이제 걱정 마. 우리한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해. 그리고 아까 군청에서 또 전화 왔어. 우리 땅 보상금 30억 확정이래. 그 돈이면 누나 인생 이제 보상받을 수 있어. 저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캄캄했던 시집살이 지옥 위에 마침내 눈부시게 하얀 복수의 서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30억.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복수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시아버지 똥오줌을 받아내고 시어머니의 독설을 견디며 제 손에 남은 건 갈라진 손등과 굽은 허리뿐이었는데 이 종이 위의 숫자가 제 억울한 세월을 단번에 씻어내 줄 것만 같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의성 재래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사서 5년을 입었던 소매 끝이 다 해진 낡은 패딩부터 의류 수거함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제 낡은 행색을 보고 멈칫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고급스러운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입고 갈게요.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거칠었던 머릿결은 헤어샵에서 단정하게 손질되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피부과를 드나들며 20해 동안 묵은 기미와 검버섯을 지워내자 그늘졌던 얼굴에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방치하며 살았던 걸까요? 시댁 식구들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은 벌벌 떨며 사면서도 제 얼굴에 바를 크림 하나는 샘플로 연명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구두를 신고 백화점 광장을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의 교회 예배 시간을 맞추려 시계를 보지도 않았고 시아버지 기저귀 갈 시간이 지났을까봐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앉아 창밖을 보며 1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본 여행 때 화장실 앞 벤치에서 아이들과 자판기 물을 마시며 서러워하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영주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참지 마. 저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그리고 그 옆에는 의성군청에서 받은 토지 보상 완료 통지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종이들이 그 집구석에 어떤 폭탄이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름 냄새 진동하던 며느리 김영주가 아니라 당당한 인간 김영주로 돌아갈 시간. 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입술을 붉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산행 KTX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20년의 사슬을 끊어내는 마지막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비린내와 쉰내. 그것은 지난 세월 제가 필사적으로 지워왔던 이 집구석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한 달은 좋기 넘은 듯한 설거지 더미가 곰팡이를 피우며 썩어가고 있었고, 바닥은 아이들이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저귀도 갈지 못한 채 악취 속에 방치되어 계셨고, 도망간 동서의 아이들은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영주야, 영주야, 내가 온 거 보니 이제야 내가 살았다. 소파에 너클 놓고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로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다시 부려먹을 공짜 일꾼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름 끼치는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저 오늘 밥하러 온 거 아니에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힌 토지보상 완료 통지서. 남편이 덜덜 떠는 손으로 제 휴대폰 화면에 띄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0억 3,247만 원, 20억 3,247만 원. 이게 다 내 거야? 아니, 우리 거지. 영주야, 이 돈이면 우리 사업빚도 갚고 해운대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잖아. 그치? 남편의 눈에 탐욕이 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다시 부여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영주야, 내가 너 제일 아낀 거 알지? 둘째 그 독한 년은 도망갔어도 너는 우리 식구잖니. 응? 식구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제가 12시간씩 불 앞에서 음식 만들 때 느끼하다며 밖으로 외식 나가신 분이 누구셨죠? 일본에서 애들 기죽으니까 따로 다니라고. 돈 없는데. 왜 따라왔냐고 면박 주신 분은요? 그때 전 화장실에서 컵라면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아끼는 방식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주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없으니까 집이 아니야.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순간 마음속에서 20년의 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아빠,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그 망설임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엄마, 일본 갔을 때 화장실에서 엄마 우는 거 다 봤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요. 아빠는 엄마를 한 번도 웃게 해준 적 없잖아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랑 살아요.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염치도 없이 둘째 동서 수진 씨가 맨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백 대신 초췌함을 두른 채 제 발치에 매달리더군요. 형님, 제발. 우리 애들 좀 맡아주세요. 저 돈 벌어올 때까지만. 안 돼요. 동서 애들은 동서가 책임져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뒤이어 나타난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좀 용서해줘. 이혼하면 이 조카들은 어떻게?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신우이, 일본에서 내 손에 명품 쇼핑백 대여섯 개 들리고 사진 찍으러 가던 거 기억나요? 그때 내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다고 해도 웃으며 가버렸죠. 미안하단 말로 끝내기엔 내 세월이 너무 아깝네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쓰레기장 같은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고 시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비린내와 쉰내가 사라지고 상쾌한 봄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진짜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빌고. 영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20번도 넘게 줬어요. 그땐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위자료 5천만 원에 합의하시죠. 거절합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대신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합니다.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하셔서 마당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영주야, 너 후회 안 하겠니? 아니요.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제 인생 사는 거예요. 남동생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잘했어. 나도 누나 보면서 배웠어. 결혼하면 상대방 존중해야 한다는 거. 저는 대구 수성구에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20년 전 시집갈 때 들고 갔던 낡은 짐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들 방에 새 침대와 책상을 넣어주고 거실에는 제가 전부터 갖고 싶었던 크림색 가죽 소파를 들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수발을 들기 위해 허둥지둥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 기름 냄새 대신 향긋한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 쌀을 씻는 대신 저는 아이들의 등굣길을 배웅하며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오자 초췌해진 남편이 빛바랜 양복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인쇄소도 동선의 빚을 갚느라 넘어가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영주야. 남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인 거야? 우리 20년 세월이 이거밖에 안 돼?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여보, 아니. 정호 씨, 당신은 남들이 보기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좋은 남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이 말한 그 20년 세월 동안 나는 당신 곁에서 가장 외로웠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일본 백화점에서 제 손에 쇼핑백을 들리고 사진을 찍던 날이나 수술 중인 장모님보다 제삿밥을 걱정하던 자신의 모습이 뒤늦게 떠올랐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늘 늦은 법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 가족 챙기느라 못했던 효도, 이제 당신 어머니 옆에서 실컷 하세요.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앞 마당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장남댁, 며느리, 출가외인이라는 무거운 이름표가 봄바람에 날려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김영주로 살아가려 합니다. 기름 냄새 대신 내 인생의 향기를 풍기며 오직 저와 제 아이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30억보다 내 자신을 찾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